안녕하세요. 태지 노무사입니다. 메디숲 히든 프로. 좋아요. 구독해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주현 회계사입니다. 오늘 메디숲 히든 프로 인건비 상승에 관련된 재무적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이제 출연했습니다. 일단 인건비 상승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은 더 투입되지 않고 그럼 병의원 입장에선 노동력이 더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비용 상승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분이 우리가 인건비만 상승한 게 아니고 임금이 오르면 그에 따라서 사대보험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실 재무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한 솔루션으로 아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유값이 오르면 똑같은 기름 1리터지만 우리 주머니에서 지출은 더 많아지는 것처럼 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비용만 나가는 것인데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원분들의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그 인건비 상승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오름으로써 문제는 고경력자와 저경력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사실 조직 내부적인 반발이 심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고경력 직원을 연봉을 같이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 재무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복리후생 제도를 만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같은 법률적인 제도 안에서 급여를 줄 거는 충분히 주시고 그 외적인 부분 보상에 있어서 이제 복리후생으로 하게 되면 사대보험이 증가하는 부담도 없고요. 고경력자는 저경력자에 비해서 복리후생 제도 안에서 더 좋은 혜택을 준다면 또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줄 수 있고, 또 임금을 인상해 주는 거랑 복리후생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랑 직원들의 느끼는 실제 체감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전 직원한테 복리후생으로 뭐 1년에 2박 정도 휴양림을 이용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급여로 주면 직원들이 급여로 받은 후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본인이 부담한 후에 자기 돈으로 가게 되겠죠. 하지만 이게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가 있다면 똑같은 돈을 받아서 쓰는 거랑 그 돈을 안 받아서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랑 똑같다면 그 부분만큼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제도는 어떤 경영자의 본인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노동자들과 합의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걸 규정화해 가지고 뭐 세무당국이나 어떤 노동관계 당국에 합법적으로 그걸 소명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뭐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전 산업이 사실 아웃소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 함은 그 조직의 핵심 역량 빼고는 다 외주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이키 같은 경우도 제조 공장을 전 세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병의원에 빗대 보면 병의원이 핵심 역량은 당연히 우수한 품질의 진료와 치료 서비스겠죠. 그럼 그 핵심 역량을 제공하는 뭐 의료진은 절대 아웃소싱 할 수가 없죠.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 이제 스텝 역할의 어떤 총무적인 기능 또는 마케팅, 시설 관리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 직원을 고용하는 거랑 전문 아웃소싱 회사에 맡기는 거랑 비교를 해서 오히려 전문 아웃소싱이 맡기는 게 더 효율적이고 고정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햄버거집 가면 요즘 주문받는 학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키오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요. 병의원의 직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단순 반복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활동할 때마다 판단과 어떤 처치가 달라지는 업무가 있습니다. 주로 의료 행위가 단순 반복이 아닌 어떤 판단과 환자의 상태에 따른 처치가 필요하니까 그 영역 외에 일반 관리 업무 쪽을 보면 단순 반복 업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파서,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내과에 갔는데 대기 손님이 한 3, 40명이 1시간 이상씩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느냐? 진료 끝나고 그 수액 주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액이란 게 한번 수액이 시작되면 링거가 시작되면 뭐 최저 30분, 최대 한 3시간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진료 시간은 30분도 안 넘는데 처치 시간이 2시간 정도 잡힌다면 분명히 환자가 오는 족족 리드 타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30분 동안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병원은 진료 시간 끝나고서도 환자가 이렇게 부세통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환자가 많고 잘 되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환자들은 한두 시간씩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간호사님이나 거기 접수받는 직원분들 입장에서 1시간씩 앞에서 환자가 기다리는 걸 보면서 본인들도 되게 많이 마음의 부담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또 진료 후에 그 처치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뭐 1시간 반 후에 처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은 알림만 해주는 것만으로 그분들은 가까운 데에 식사를 하고 올 수도 있고요. 볼일을 볼 수도 있고 뭐 업무를 밖에서 할 수 있겠죠. 또 이거를 아이디어로 붙이면 또 근처에 어떤 카페에서 기다리면 그쪽에서 호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카페 가서 마시고 또 쉬고 또는 뭐 베이커리라도 요기를 하든, 또 그거를 만약에 병원에서 운영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기회도 창출을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최근에 많은 이제 회사들이나 서비스가 무인화되듯이 그런 거를 약간은 가미하면 원가도 낮추고 환자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분석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자가 이제 많이 와서 병원은 잘 되더라도 분명히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어떤 업무적인 비효율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찾아내려면은 사실 직무를 모든 전 병원의 임직원 여러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분석을 할 때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뚜렷하게 속 시원한 한 방의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도 많이 의뢰를 하시고 히든프로도 많이 시청하면서 아이디어를 잡되 너무 핵심과 멀어진 거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을 고민해야지, 핵심과 동떨어진 거는 저희 같은 전문가나 또는 직원, 임직원한테 이제 맡기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실제 핵심 역량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